문재인 대통령이 복지부와 산자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끝으로 취임 54일 만에 1기 내각 인선을 마무리했습니다. 홍준표 전 지사는 70%가 넘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당대표로 선출됐는데요.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원장, 허성욱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1기 내각 인선을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54일이면 상당히 긴 시간이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교수 출신도 많고 뭐 정통한 관료들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혹시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신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후한 점수를 드리기는 좀 곤란하네요.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그 탄핵 그 정국으로 해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고 네. 또 그 인수위도 없는 상황에서 사실은 정부를 꾸린다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그거는 충분히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번 그 내각 구성을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딱 두 가지가, 첫 번째 하나는 역시 이제 그 진보 쪽의 사람 기득권들도 과거에 보수의 기득권들하고 다를 바가 없다.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좀 우위에 있을 것으로 판단했는데 도덕적으로도 우위에 없었고 또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도 이번에 상당히 그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면서 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정부 구성 내용들을 보면은 통합정부하고 굉장히 거리가 멀다. 왜냐하면 코드, 그다음에 뭐 주로 이제 그 친문 인사들, 또 과거에 친노 정부에 참여했던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이제 네 사람 챙기기로 결국 내각을 구성했다. 결론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지금 그 청문회 과정에 있는 이런 그 야당에서 절대 불가라고 내세운 성영무 뭐 하고 그 조대 네. 후보자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일단 철회를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인데 이 철회 여부에 따라서 지명 철회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야당과의 관계 개선에도 상당히 중요하다. 네. 제가 볼 때는 이 두 사람은 적어도 철회를 해야지 새로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일단은 당선이 되기 때문에 협치를 하는데 조금 뭔가 물꼬를 틀지 않겠나. 만약 이걸 또다시 임명을 강행한다면은 상당히 여야 관계가 뒷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이제 지켜볼 부분이다. 네. 상당히 좀 점수를 짜게 주시는 것 같은데. 박하게 주셨죠. 예.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이제 탄핵 국면 속에서 이제 출범한 어떤 비상 정부 아니겠습니까? 네. 그 상황 속에 저는 이제 나름대로 전문성이나 균형 인사에 상당히 좀 고심을 하고 많이 좀 배려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요, 교수 출신 그리고 여성 출신, 시민단체 출신들이 상당히 좀 두각했다는 부분이 눈에 띄고 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좀 많았던 언론인 출신 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많았던 검찰 출신과 관료 출신들이 상대적으로 좀 숫자가 많이 적어진 것 같은 게 좀 눈에 띕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공무원 조직에서는 상당히 조직을 이제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차관을 과거 정부에는 보기 드물게 거의 내부 승리를 했다는 점이 상당히 좀 특이한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전반적으로 저는 상당히 좀 점수를 비교적 주는 편입니다. 청문회 관련해서 많은 애를 먹고 있고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비판적인 부분은 또 별도로 하고 네. 총평을 해야 되면 저는 전반적으로 좀 점수를 후하게 좀 주고 싶습니다. 또 하나 또 지적하고 싶은 게요. 예. 이번 이제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보면서 이것이 바로 이 대통령 중심제의 폐해구나. 적나라하게 과거 정부부터 시작해서 지금 정부도 이 대통령 중심제의 이 폐해들이 인사청문회까지 이때 나타난다. 네. 그래서 이런 그 헌법 개정 이 부분을 할 수밖에 없구나.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보면서 또 하나 느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도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그 진보 쪽에서 이 소위 뭐 흑수저를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결국은 네네. 그 사람들이 기득권이 있는데 상당히 그래도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도 역시 보수의 어떤 그 기득권 세력들하고는 큰 차이가 없더라 하는 것을 이번에 국민들도 봤고 또 저도 봤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고, 다만 한 가지 이제 그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니까 누구를 임명하든 또 뭐 어쨌든 그 대통령 중심제에서 초기에 개혁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걸 아마 대통령이 인식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뭐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제 누가 쓰더라도 어쨌든 대통령이 임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나라다운 나라를 정말 만든다면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 걸릴 아무도 저도 그건 이의를 걸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소위 말하면 적폐 대상 또
그 적폐에 대상되는 사람들, 개혁에 대상되는 사람들이 과연 이 내각 구성에 들어가서 네. 과연 각 부서에서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할 알겠습니다. 부분이다. 네. 그 대선 캠프에 그러니까 일기 내각이 이제 캠프 출신이 많다는 예, 비판이 예.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보도가 있었죠. 예, 내가 17명 중에 뭐 10명이다. 네. 뭐 70%가 대선 캠프 출신이다. 이런 이제 지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그게 불가피하게 그런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선을 2번이나 출마했습니다. 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캠프 인사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 대선 때 아시다시피 거의 6개월 전부터 대세론이 형성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대선 임박할수록 오히려 더 당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었죠. 아마도 캠프 사람을 제외하면은 아마 사람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그런 특수성이 있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캠프 외적인 사람을 끊임없이 찾아야 되고 심지어 본인의 비판적이었거나 공격했던 야당 사람들도 과감하게 발탁하는 탕평 인사를 할 필요는 저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게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이제 실보다 득이 많기 때문에 그런 네네. 거죠. 네.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각 장차관급 임명된 후보자들 화면도 나왔는데요. 특히 어떤 인물 관심 있게 보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뭐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예. 것은 정말로 저분이 과연 그 후보 대상에 반열에 오를 만한가. 정말로 뭐 근데 다만 이제 지금까지 통과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전문성은 뭐 제외하고 네. 도덕적으로 좀 덜 비도덕적인 사람들은 거의 다 통과됐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조대엽, 송영무 같은 사람 같은 경우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야당이 정말로 발목 잡기를 위한 발목 잡는 것인지 네. 아니면 정말로 이 후보자로서의 부적격한 사람들인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냉정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여당에서는 자꾸 그 야당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 네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야당에서 발목 잡는 부분들 특히 이 두 사람 지금 아직까지 지금 청문회는 끝났지만은 지금 청문회 지금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송영무, 조대엽 전 그렇죠. 후보자. 예. 두 사람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부적격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대통령이 이 강행할 것인지 아니면은 철회할 것인지 네. 이 부분이 관건이니까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로 네. 저뿐만 아니고 모든 그 여당에서도 야당에서도 그렇고 여당에서도 특히 두 사람 정도는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에서 보고까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그러면- 때문에 그 두 사람에 대해서는 네네. 저는 좀 지켜봤죠. 알겠습니다. 요즘 네. 가장 그래도 뜨거운 이슈가 역시 국민의당이 아닐까 싶은데요. 뭐 어제 또 이야기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결국은 단독 범행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지금 계속해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당 내에서도 지금 책임론이 좀 나오고 있고 법적인 책임을 넘어서 뭐 도의적인 책임, 정치적인 책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당이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흘러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국민의당의 어떤 당 자체 조사는 매우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이 됐지만 네. 안철수 전 대표 대응은 매우 느리죠. 예. 네. 그리고 침묵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비교가 되면서 국민들에게 이제 의혹을 계속 증폭시키고 있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네. 속전속결로 당에서 결론을 내렸지만 단독 범행이다. 그다음에 최소한 안철수, 박지원은 관여한 적이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당에 주의적으로 개입한 적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제 선을 그었는데 아직 검찰 조사는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네. 근데 뭐가 이렇게 서둘러서 결론을 내리는 건지 이런 부분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어떤 반감을 가져다 줄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이 의혹이 크고 모든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가 아직까지 침묵을 짓고 있다는 부분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어떤 형태로든지 본인이 결백하다든지 네네. 아니면 이런 부분은 내가 실수를 했다든지 뭔가 가타부터 직접적으로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아무 말 없이 당을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아주 우회적으로 빙빙 둘러서 밖으로 슬쩍슬쩍 얘기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소통과도 그렇고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내용의 여부를 떠나서 네네. 안철수 대표 보여주고 있는 태도가 매우 지금 상황과는 맞지 않다, 부적절하다는 부분을 좀 지적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좀 이번에 어떻게 이제 국민의당이 지금 그 사건과 관련해서 조작 그 문주정 씨 특혜의혹 예. 조작 사건 관련해서 정말로 그 국민의당에서 자체적으로 진상조사한 조사 내용 어쨌든 이유미 씨 단독범이라고 결론 내렸고 네.
또 검찰에서는 아직까지 지금 결론을 못 났잖아. 지금 예. 수사 중에 있고. 그렇죠. 그 양쪽 수사가 어느 것이 진실인지 사실 그것도 지켜볼 만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예.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전 대표의 책임론이 어디까지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볼 때는 책임론 이전에 이미 벌써 타이밍을 다 놓쳐버렸어요. 네. 정치는 결국은 타이밍이거든요. 안철수 전 대표가 이 국민 앞에 설 타이밍을 이미 놓쳤기 때문에 이제는 뭐 안철수 그 전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미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가 이 정치권에서 공간을 마련하는 데는 상당히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과연 이 호남에서 안철수 전 대표한테 그동안 보여줬던 네. 그 정말 사랑과 예. 사랑과 지지 지지를 이런 많이 것들 받았죠, 예. 줬는데 이것이 이미 벌써 그 철회할 단계로 갔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이제는 뭐 국민들 앞에 선다 하더라도 사실 국민들이 볼 때는 변명으로 일관될 수밖에 없거든요. 참을 일 같으면 차라리 이제는 검찰을 수사를 지켜보면서 또 어쨌든 검찰도 어쩌면은 그 안철수 전 대표를 그 참고인 소환 조사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무슨 이제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지만은 지금은 타이밍을 놓쳤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공이 지금 이제 검찰로 넘어가기는 했는데 한 가지 저는 좀 궁금한 게 어제 이제 자체 조사를 했던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얘기했던 것이 그 25일에 예. 이미 내부적으로는 다 알았고 뭐 이용주 그 당시 이제 단장이죠. 알았는데 안 전 대표에게 보고를 안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안 전 대표가 이용주 전 의원에게 이제 전화를 받아서 예. 그때 안 전 대표가 알았다라는 이런 자체 조사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미리 사전에 지도부가 알고 있었는데 하루 동안 안 전 대표에게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자체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이 또 향후 검찰 수사에서 어떤 또 다른 빌미를 준 것이 아니냐 이런 보도들까지 지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뭐 그렇습니다. 지금 이유미 씨가 뭐 죽겠다 라고 마지막 절박한 호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받지 않았다. 이용주 의원이 전화한 이후에 그걸 알았다라는 그 과정 속에 있는 대응력, 위기관리 대응 이런 부분이 너무나 소홀했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5월 1일 날 또 박지원 전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가 통화를 했다는 부분 이 부분이 실제로 과연 어떤 내용을 주고받고 실제로 통화를 했는지 이런 진실 게임이 여전히 또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또 이유미 씨가 이전 최고위원에게 여러 번 또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준석은 고소 취하라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았다라는 정말 납득이 어려운 그런 해명들 내놓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의혹은 상당히 명확하게 밖으로 점점 드러나고 확대돼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은 여전히 아리송하고 오리무중인 상태. 네. 그리고 그 모든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안철수 대표가 여전히 이제 은둔, 칩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이미 국민의당은 위기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네. 이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해명하면 변명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효옥 같은 사람이 이미 사실 여부와는 무관하게 네. 지도자로서 안철수는 끝났다라고는 그거는 서슴지 않습니까? 네.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안철수 대표는 국민 앞에 나서서 네. 이 시시보를 명백하게 밝히는 것만이 저는 최선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안철수 의원도 위기고요. 국민의당도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어떻게 하기보다는 예. 이 지금 상황을 사실을 그 있는 그대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자꾸 뭔가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뭔가 지금 꼬여가는 입장이거든요. 그 꼬여가는 입장이 뭐냐면 지금 두 가지를 좀 짚고 싶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유미 씨가 이것을 조작 그 사건을 갖고 첫 제보를 했을 적에 네. 제보했을 적에 이거를 검증 과정을 하나도 안 거쳤다는 거예요. 네. 그거는 뭐냐면은 이유미 씨가 그만큼 안철수 대표하고 이준석 그 전 최고위원하고 가깝다는 걸 다 인지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이번에 그 국민의당에서 뭐냐면은 이유미 씨의 존재를 그 당시는 몰랐다 하는데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이유미 씨는 그 20대 4.13 총선에서 여수갑에서 출마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이 국민의당에서는 이유미 씨가 안철수 씨하고 가깝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안철수 씨가 대선 전에 청춘 콘서트 할 적에 따라다녔어요. 다 전국을 투어를 같이 했고요. 문자 메시지는 또 답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문자 메시지를 답을 세 번인가 세 번 했는데 예. 안 하고는 뭐냐면은 제가 볼 때는 이 검찰이 수사망에 좁혀올 때는 이미 벌써 내부적으로 이 검찰에서 이유미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런 당내의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은 아마 누군가는 보고를 했을 겁니다. 알고 있었다고 알고 생각을 있었기 하시는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다시 검찰의 오해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다만 이제 지금 그 국민의당에서 자꾸 그 어둡잖게 수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이런저런 그 지금 발표하는 내용들이 잘 우리가 믿을 만한 그런 얘기들이 안 신뢰가 되는 안 거예요. 가죠. 예. 다만 그래서 이번에 왜 이 자체 수사를 하고 빨리 셀프 자수를 했느냐 하는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뭐 결과를 봐서는 알겠지만은 뭔가 그게 먹힐지 안 먹힐지 모르지만은 국민의당에서 또 검찰에 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검찰에서 먹힐지는 모르죠. 모르지만 어쨌든 국민의당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좀 검찰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좀 의구심을 가져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검찰에서 어떤 이제 조사 결과를 내놓을지는 정말로 어쨌든 뭐 국민의당의 이제 존폐 여부가 달려 있죠. 검찰의 조사가 나와 봐야 현 상황을 좀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어쨌든 어제 지금 김상곤 지금 예, 예. 교육부 총리를 일단은 보고서 뭐 채택을 보고 채택 일단은 해줬잖아요. 예. 뭐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뭔가 지금 또 한쪽에서는 그 이 호남을 기반으로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를 일정 부분 한쪽을 좀 도와드리고 네. 도와주고 또 국민의당은 존재를 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해서 투 트랙으로 가려고 하는 방법 아니느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국민의당의 전략이 나오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검찰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를 떠나서 이미요 국민의당은 상당히 어려운 처지, 이를테면 낭떠러지 끝에 몰려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빨리빨리 신속하게 결국은 안철수 전 대표가 어떤 명쾌한 입장을 표명해야만 되는 그런 이제 마지막 순간이 왔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한국당 이야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어제 홍준표 전 지사가 당대표에 선출이 좀 됐는데 그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홍 전 지사의 홍 대표죠. 홍 대표의 이야기 중에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제 대표가 되고 나서 뭐 저는 이제 그 과연 이제 홍준표 대표가 네. 지금 당 대표를 2번 하잖아요. 그렇죠. 2번 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처럼 그 대선 출마 이후에 또 당 대표가 되고 지금 그대로 좀 따라가고 있는데 다만 이제 제가 상당히 걱정했던 부분들이 당을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인가 했는데 어제 3가지를 제안했더라고요. 보니까 조직도 계획하고 인사도 계획하고 그다음에 정책도 계획하겠다 이랬는데 뭐 조직 계획하고 정책 계획하는 것은 이미 대충 그 홍준표 대표의 지금 그 경선 과정에서 이미 대충 다 나왔고요. 다만 이제 인물을 어떻게 이제 외부에서 수혈할 거냐. 네.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관건인데 이 부분은 어쨌든 가장 지금 핵심이 뭐냐면은 그 친박을 척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대선 기간에 이미 벌써 친박 핵심 세력들을 복권을 다 시켰기 때문에 다시 또 친박을 어떻게 그 친박을 개혁 대상에 올린다는 것은 상당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그대로 놔두고 어떻게 당을 추스릴까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고도의 정치적 기술이 필요한데 이것이 홍 대표가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저는 홍 대표의 어떤 운명 또 자유한국당의 운명이 저는 달려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 자막에도 나오고 있듯이 육참골단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많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옛날에 육참골단, 조국 지금 민정수석이 서울대 교수 시절에 했던 말입니다. 육참골단이 SNS에 올렸던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살을 발라내고 상대방 이제 뼈를 취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주 비장각오로 죽을 각오로 뭔가 목표를 이뤄내겠다라는 이제 비장각오를 나타낸 건데 저는 사실 홍준표 의원이 대여 강경투쟁론을 제시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반대로 오히려 이제 자부자강론을 내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 자유한국당이 이제 부자가 되고 이제 튼튼해지는 그런 우리 내부 혁신에 먼저 중점을 주겠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아시다시피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별명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제 뭐 상당히 홍반장, 많죠. 군기반장이라는 뜻인데 여기다 이제 홍 트럼프, 그다음에 홍 뭐 스트롱맨 이런 표현들이 많은데 네. 앞으로 강력한 어떤 대여 투쟁 저는 그보다는 오히려 강력한 내부 혁신에 어떤 주력할 거라고 봅니다 본인이. 그래서 보면 이제 저는 자유한국당이 사실 거듭나려면 누가 뭐래도 사실 친박의 어떤 그림자 그리고 박근혜의 그림자를 지우지 않으면은 사실 황골탈퇴하기 힘듭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표현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홍준표 사실
대표가 사실 이제 시간이 갈수록 내부에 있던 친박의 색채를 전혀 바꾸고 새로운 홍준표 브랜드를 훨씬 강화하는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고 그것도 봅니다. 육참골단의 한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내부 네. 혁신과 내부 윤리위원회 통해서 어떤 당의 기강을 바로잡고 네네. 색깔을 좀 전혀 다른 색깔로 지금 새로 도배질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나올 거라고 네.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문재인 정부 인사와 관련해서 정말 대립각을 세우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향후에 좀 친박계와 당내 갈등이 굉장히 많이 증폭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생기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뭐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한 번은 겪어야 할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과정들을 어느 시점에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시점에 그 부분을 청산할 것인지 이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홍준표 대표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정광석화처럼 개혁을 해야지 개혁은 눈치채면은 개혁이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상대도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정광석화처럼 뭔가를 이 당을 빨리 개혁을 된다. 하고 그리고 빨리 안정을 찾아야지. 그 홍준표 대표도 그랬잖아요. 당내 그 분립화하면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한 것은 뭐냐면 그만큼 그 당내 분립화하면 결국은 이제 친박과 친홍 세력 간의 어떤 다툼 이런 것이 국민들 눈에 비치면은 또 이 자유한국당 쓸 자리가 없다는 것을 본인이 벌써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앞으로 정치력을 발휘할 것이냐 대여 관계도 마찬가지고 대내 그 당내 관계도 이 홍준표 대표의 사실은 정치력을 어떻게 발휘하냐에 따라서 이제는 모든 게 달려 있다. 왜냐하면 당 대표라는 것은 다 지고 있습니다. 뭐 인사부터 해서 자금 뭐 다 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채워가고 만들어가고 또 허물 건지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홍준표 대표가 평소에 갖고 있는 정치 철학을 어떻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런 봅니다. 저는 이제 홍준표 대표가 어떤 태도를 취하든 간에 사실 친박계는 네. 점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홍준표 의원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친박계가 앞으로 전면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거 역사적으로도 보면요. 사실 상도동계, 동교동계에서 민주화에 많은 역할을 하고 상당히 이 집권을 한 이후로 오래 갈 것 같았지만 사실 빠른 속도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었습니다. 네. 친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 정부 지지했던 친이계도 빨리 정권이 바뀌자마자 바뀌었듯이 친박계도 빠른 속도로 역시 그 역할을 다했고 뒤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 결국 홍준표 시대가 새로 왔다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보수 정당 앞으로 보수 야당의 그런 제1야당의 운명은 사실 홍준표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준표 지사 이제 대표가 되기 때문에 대표입니다. 네. 보수 입장에서 정치 실험이 상당히 많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은 어제 같은 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전당대회가 제가 현장에 가봤거든요. 네네. 국회 헌정기념관에 후보들이 한 명도 없어요. 후보들은 전부 다 밭으로 밭으로 나갔죠. 가서 현장에 가서 네. 전부 자원봉사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하나의 실험 정치예요. 혁신하고 또 이제는 야당의 옷을 이제 제대로 입어가는 모습이거든요. 지금도 아직도 당대표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 자유한국당이 마치 아직도 지금 마치 여당처럼 여당이 했거든요. 느낌. 이제는 정말로 야당의 모습, 네. 선명 야당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실험 정치를 상당히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보 쪽에서 볼 때는 마치 뭐 이것이 뭐 쇼다, 뭐 국민들 보여주기 위한 식이다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도 역시 내로남노거든요. 꼭 그 진보 쪽에서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의 아니거든요. 네네. 보수도 때로는 국민 눈높이에 가기 위해서는 진보의 어떤 좋은 점들을 갖고 와서 적용해서 실험 정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홍준표 호의 어떤 실험 정치, 그러니까 보수의 실험 정치가 계속 끊임없이 국민들한테 선보일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를 어떻게 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자유한국당이 진정한 야당으로서 또 야당의 혁신도 하고 또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야당의 모습, 선명성도 강조해야 되거든요. 또 하나는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 이런 것들도 앞으로 정치력이 발휘되기 때문에 네. 이런 끊임없인 야당의 어떤 진정한 야당에서 어떤 실험 정치가 계속 시도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여당 입장에서 과거 야당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는 없다. 저는 이제 감자같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사실 그 동안에 자유한국당 신세가 사실
좀 감자 신세에 좀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밥도 아니고 빵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감자처럼 좀 무색무취하고 네네. 두리뭉실하고 별로 한때 주식이었죠, 임팩트를 감자가. 주지 못했죠. 네. 사람들이 손길을 가지 않는 그동안 그런 이제 관계였는데 사실 또 다른 면의 감자라는 게 사실 또 서민이기도 하고 어떻게 서민의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밭을 일구는 표현이 저는 뭐 사실 뭐 쇼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높이 평가합니다. 저 각오를 네네. 다만 일회용의 어떤 각오로 그치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 서민 속으로 대중 속으로 좀 파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기득권을 과감하게 달피하는 그런 낮은 자세로 간다면은 다시 보수에 다시 또 본류가 살아나고 또 그렇게 해서 보수와 진보가 서로 어떤 양강 체질을 또 구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건전한 민주주의 사회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어제 감자밭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홍준표 호가 서로 잘 순항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알겠습니다. 기대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조금 더 붙이면 자유한국당이 사실 네. 그 연어 같은 입장이거든요. 그 많이 지금 다 떠났잖아요 지금. 네네. 그 자유한국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다 떠났는데 연어가 아무리 돌아오고 싶어도 물이 흙탕물이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물을 좀 맑게 해주면은 연어는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홍준표 대표의 어떤 어깨에 지금 자정을 놓여 할 수 있다.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그 야당으로서의 모습, 뭐 야당이라는 꼭 뭐 반대로 해서 반대를 하는 야당을 원치 않잖아요. 네. 뭐 여당이 잘한 것은 잘했다 하고 또 도와줄 건 도와주고 또 잘못된 것은 쓴소리도 하고 이러는데 쓴소리는 정말로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칭찬 부분은 우리 이제 네. 홍준표 대표가 좀 인색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부분도 상당히 좀 이제 고려해볼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홍준표 대표에게 전화를 했지 않습니까? 축하 전화를 그 당선 대표 축하한다라고 이제 네. 통화를 잡게 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자주 통화를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네. 그리고 대통령이 먼저 좀 통화를 하고 또 설사 현안이 없더라도 한 번씩 청와대를 좀 불러서 대화를 하면은 좀 꼬인 전국들이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한미 정상회담이 지금 끝이 나고 사흘 만에 말씀 아까 들었던 것처럼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을 또 도발을 감행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해서 대화를 하겠다. 그리고 미국 역시 우리가 주도적인 입장을 가져갈 수 있게 뭐 지지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오늘 상황만 놓고 보면 상당히 우리 정부의 입장이 좀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지금 북한 입장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남북 간의 대화 협상이 만약에 물꼬가 트게 되면은 결국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니냐. 쉽게 말하면 북한의 전형적인 그 화전양면, 네. 예? 화전양면 전술을 구사하기 위해서도 이번에 그 결국 한 달 만에 또 미사일 쏜 거잖아요. 그 한 달 전에 우리가 돌아가면 사실 국내에서 사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그 한미 간의 갈등이 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막상 한미 정상회담을 하니까 어쨌든 한미 정상을 통해서 그 우호 정진이 사실 더 됐잖아요 이번에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사실 그 쓸 수 있는 대화의장이 그렇게 많잖아요. 결국 이렇게 되면은 남북 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니까 그 전에 사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화전양면이지만은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또 문재인 정부를 길들이기다. 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뭔가를 좀 더 많은 그 파일을 좀 얻어내려고 하지 않느냐 하는데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지나치게 대화를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북한 페이스에 끌릴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가 북한을 제재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의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네. 북한이 아마 상당히 그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한미 네. 정상회담에서요. 특히 이제 한반도 문제 협상의 주도권을 우리가 지는 것을 트럼프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지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이 두렵고 더구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며칠 있으면 G20 회의에서 우리가 시진핑을 만나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돼서만 주변 사강과 관계가 문재인 정부, 우리 대한민국 정부하고 상당히 돈독해지면 북한은 점점 더 고립으로 확 몰릴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 네. 말씀드린 대로 양수협장으로 협상력도 극대화하면서 이 우리 대한민국 주변에 사강국에 형성되고 있는 어떤 화해 무드 이런 무드에 대해서 찬물도 끼얹고 네. 두 가지 이제 양수 겸장의 전략을 북한이 아마 미사일로 그걸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 그리고 북한 미사일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